자, 연준의 지금 딜레마가 이제 최근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막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월가가 중심이 돼서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예? 이 연준의 딜레마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준한테 야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 막 이런 압력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부채 저주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제 근거를 저는 뭘로 이제 저는 보기 시작하냐면요. 올해 미국의 주식시장 3대 지수입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이요. 한 장면에다가 다 그냥 이렇게 비교해도 될 정도로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장면에다가 다 포함시켰습니다. 다우 지수가 그러니까 간밤에 29,240선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20% 정도가 하락한 거예요.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6월달 다우지수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 미국의 3대 지수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는 6월달에 최저 수준을 다 그 기록을 깨트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이 오히려 가장 최저였었어요. 그럼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6월 중순에 미국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0.75%포인트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0.75%포인트를 처음으로 인상한 게 6월달이었습니다. 그 전달에 5월 초 5월 4일과 5일 사이에 0.5%를 올렸었죠. 0.5%. 그 0.5% 올리면서 당시에 제가 그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파월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0.75%포인트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0.75는 그러니까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6월 14일, 15일인가 이렇게 6월 15일에 이 FOMC 열리면서 0.75를 인상을 한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거지. 파월이 분명히 5월 달에 0.5 올리면서 0.75는 그러니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뚜껑을 여니까 0.75를 인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6월 17일 전후에 폭락을 했었습니다. 폭락을 했었어. 예? 여기다가 보면 팍팍 저기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림을 작게 축소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폭락했었어요. 6월 16일, 17일 이때요. 그때 값이 최근까지도 가장 최저점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깨진 거예요.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다 깨진 거예요. 3대 지수가 다 모두 깨진 거예요. 즉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걸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의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 행진을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6월 최저점이 무너진 거다. 6월 달에 이렇게 무너지니까는 주시장이 무너지니까는 연준이 파월이 깜짝 놀라가지고 7월 달에 또다시 0.7을 올리면서 그때 뭐라 그랬었어요? 페인팅을 쳤잖아요. 페인팅을.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0.75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검토하는 이런 뉘앙스를 딱 풍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환호를 하면서 8월 중순까지 쫙 올라갔잖아요. 금리 인상 그러니까는 곧 그러니까 중단할 것 같은 이런 괜히 헛바람을 집어준 거죠. 헛바람을 집어준 거야. 그러다가 8월 26일인가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다시 그러니까는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그러니까는 내리막길을 탔잖아요. 네? 9월 달에 0.7을 올리고 그렇죠? 그 이후에 최근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상황이 최근에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상징적인 거니까는
미국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들이 이 자산운용사잖아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처럼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어딥니까? 블랙록입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죠. 이 블랙록이 최대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인데 올해 이 블랙록의 주가가요 42%나 빠졌습니다. 42%나요. 이게 언제 때로 돌아간 거냐면요. 2020년 7월 달로 돌아간 거예요. 7월 달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만약에 비교한다면은 이게 2018년 수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돈 걷어가지고 우리나라 뭡니까요? 미래 에셋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 최대 규모죠. 블랙록이 이렇게 아까 제가 그 미국의 S&P 500이 하락이 한 20%대 초 정도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2%나 하락을 한 거예요. 블랙록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블랙록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돈을 그러니까는 많이 투자 받아가지고 그걸 운용을 해가지고 운용 수익 챙기고 이런 데잖아요. 자산 운용하는 데가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돈이 별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수입이 전망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동안에 블랙록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건 뭐 때문이냐? 이거 최근에 봐보세요. 최근에 2020년 이후에 그냥 수직 상승을 했잖아. 주가가요.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수직 상승을 했잖아. 그게 뭐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2020년, 21년에. 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4조 달러 이상을 금융위기 이후 때보다 더 많이 풀었잖아요. 예? 그 돈을 풀면서 결국은 뭐냐면 유동성 잔치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돈 찍어내는 돈이 그러니까는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돈을 벌면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예? 그런데 뭐냐면 이 자산운용사가 이제 유동성 자체가 끝나니까는 이렇게 지금 쫙 주가가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썰물처럼 쫙 그러니까는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동성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물이 쫙 빠지고 나게 되면은 그 바닥에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듯이요.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라고 요즘 말이 많은 은행이 있죠. 스위스에 그러니까는 이 두 번째로 큰 은행이죠. 네? UBS와 다음으로 그러니까요. 투자은행으로 굉장히 이것도 세계적인 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가 주가가요 올해 52%나 빠졌습니다. 올해 52%나 빠졌어요. 크레딧 스위스가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가 되고 5만 명 직원이라는 이 큰 규모입니다. 근데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88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4달러대로 추락한 겁니다. 4.38 이게 이 CHF라는 게 뭐냐면 그 스위스 프랑아를 쓰죠. 스위스는요. 달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1달러 되니까 1프랑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예? 4달러대로 추락한 거예요. 88달러에서. 예? 엄청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투자은행이거든요. 투자은행. 금융위기 때도 추락을 했었고 과거에 앞에 제 빨간 박스를 밑에 놓은 거는 뭐냐면요. 그 닷컴 버블 때 한번 추락했고 금융위기 때 추락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가? 과거에 실패해서 그러니까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 크레딧 스위스가 상당히 그러니까 투자은행에서 한 은행인데 이 이유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주로 한 방식은 뭐냐면요. 이게 자꾸만 자기들이 사세가 이렇게 찌그러드니까는 사람이 이럴 때서 초조해지죠. 그럼 뭐냐면은 빨리 수입을 높이고 싶죠.
수익을 높이려면은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그리고 그 위험한 투자를 해서 또 수익까지 높이려면은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예? 차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데요. 예? 레버리지라는 게 우리가 지렛대잖아요. 지렛대. 예? 좀 적은 힘을 가지고 이제 큰 물건을 옮기는 게 지렛대 어떤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레버리지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실패를 많이 한 거죠. 이건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의 이게 CDS라는 것이 신용 파산 스왑. 지금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의 이 채권이 파산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 같은 거죠. 이게 지금 최근에 325 BP라는 얘기인데 이게 3.25%라는 얘기입니다. 3.25%. 그럼 이게 올 초에는 얼마였었냐면요. 올 초에는 이게 한 50pp 정도뿐이 안 돼. 0.5%뿐이 안 됐었는데 1%도 안 됐었는데 3.2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신용 등급이 지금 뭐냐면은 S&P 기준으로 중간에 보게 되면 BBB 돼 있죠. 이것도 뭐냐면 전망이 부정적, 네거티브로 이렇게 돼 있죠. BBB가 뭡니까요? 고객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마지노선 등급이죠. 요거 밑에부터는 뭐냐면은 투자 부적격 등급이죠.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이 지금 마지노선 상에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이요. 이거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란 말이에요.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이요. 이게 보여주는 상징. 지금의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상징인 겁니다. 제가 먼저 자료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크레딧 스위스가 이런 기사가 이게 기사인데요. 기사인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리스크 퀀텀이라는 데서 나온 기사하고 그다음 밑에는 블룸버그 기사인데 위에 기사 한번 봐보세요. 크레딧 스위스 cuts leverage exposure by 11.5 빌리언이라고 되어 있죠. 빌리언 달러. 이게 뭡니까? 115억 달러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레버리지 익스포저라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한 투자를 115억 달러를 그러니까 줄였다. 이것도 1분기에 줄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이게 줄였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거 관련해서 뭐와 관련해서는 아케고스의 이게 이 파산을 조치로 그러니까 1분기에 115억 달러나 그동안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축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뭐냐면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면 8,780억 달러 스위스 프랑 8,780억 프랑 스위스 프랑 하루요. 그러니까요. 8,700, 그 밑에 녹색 선으로 되어 있죠. 878 빌리언 스위스 프랑 이렇게 돼가지고 SFR 8,780억 달러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한 9천억 달러. 9천억 달러 정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는 레버리지 기법으로 많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많이 하는, 소위 레버리지라는 지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요.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게 이게 레버리지.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블룸버그 기사는 뭡니까요? 크레딧 스위스 메이 페이스 8 빌리언 달러 80억 달러에 이게 어제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캐피탈 쇼폴 2024년에는 80억 달러의 자본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도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실 보면서 자본이 감축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본이 잠식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8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부족해질 거라 이거예요. 이걸 더 보충을 해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금을 더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 자금을요.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시장에서는 저러다 파산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저게 제2의 리먼 브러스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을 지금 먼저 소개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손해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그린3라는 영국에서 만드는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스타트업 금융 스타트업 회사인데 이게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는 이게 서플라이 체인 하면 공급망이잖아요. 공급망 그러니까 금융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척을 했다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그 손정희 씨가 가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15억 달러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운용하는 초기에 그러니까는 이 스타트업 기업이니까요. 여기 투자 자금이 177억 달러를 그러니까 유치를 했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100억 달러를 여기다 투자를 했어요. 100억 달러 투자했는데 이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가 이게 영국 사람이 만든 저건데 이걸 그러니까 대단한 그러니까는 금융 하나의 금융 기법을 그러니까 소위 자기들이 창안해냈다 해가지고 선전을 엄청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사고 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DO라고 부채담보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사고 쳤던 거를 다시 그러니까는 재도입을 해가지고 만든 하나의 금융 기법인데 이걸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 해가지고 이게 미리 잠깐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자금난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예?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요. 그럼 중소기업들이 대개가 보게 되면은 제조업체들인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줍니까요? 뭐 어음 같은 걸 많이 주잖아요. 어음 같은 거. 뭐 3개월짜리로 뭐 어음을 끌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그 가능한 한 어쨌든 간에 빨리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이 사업하고 그러려면요.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어음들을 인수를 하는 거야. 인수를 해요.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이 받아온 어음들을 인수를 해. 그걸 사들이는 거죠. 사들인 다음에 그것이 일종의 뭐냐면은 제대로만 약속이 지켜진다면 3개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이게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어음이니까요. 이걸 재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새로운 상품,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새로운 채권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한테 주택담보대출금을 은행들이 대출금을 빌려준 다음에 그 주택담보대출금을 받을 그 채권을 가지고 MBS라는 주택담보증권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 주택담보증권을 가지고 주택담보증권 뒤에서 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주택담보증권 중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금융위기를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브가 그러니까 이 밑에라는 뜻이잖아요. 언더. 우리가 지하철을 우리가 서브웨이라고 하듯이 서브라는 게 밑에라는 뜻이잖아요. 프라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퍼스트라는 뜻이잖아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보다 밑에 있는 거에 서브프라임의 뜻입니다. 저희 신용등급을 미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프라임 등급, 제일 밑에가 서브프라임 등급, 중간이니까 알트 A라고 해가지고 알트 A는 뭐냐면 프라임도 아니고 이 서브프라임도 아닌 중간에 있는 신용등급을 알트 A라고 하는데 이게 세 개로 크게 분류를 할 때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은 주로 저소득자라든가 직업도 우리가 변변치 못한 사람들, 이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금을 빌려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들한테 빌려준 그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가지고 채권을 만드는 게 이제 서브프라임 MBS인데 주택모기지담보증권인데 이 채권을 시장에다 팔게 되면 안 팔릴 게 아닙니까? 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니까는 서브프라임 등급에한테 빌려준 돈들은 회수 확률이 낮은 거니까요. 예? 낮은 거니까 이게 안 팔릴 게 아닙니까? 채권에 그러니까 그 위험도가 높은 채권이니까 이 위험도가 높은 채권들을 팔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요. 이게 CDO라는 중간에 빨간 박스로 해놓은 CDO가 뭐냐면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을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부채 담보 증권입니다. 부채 담보 증권, 부채 담보 채권인 건데 이 위험성을 낮춘 새로운 채권을 만드는 거예요. 즉 팔릴 수 있는 채권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좀 사기적인 방법이 개입이 되어져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인데 이 방법이 다시 이거 재판된 거예요. 단지 뭐냐면 이것을 일반 그 주택담보대출금 영역에서 일본 이런 제조업체들 이런 쪽으로 이걸 옮겨온 것뿐이야. 이 CDO라는 상품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예?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혁신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 금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래가 우리가 사람 몸에 피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피가 잘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막 좀 무리해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좀 과음을 하고 해더라도 이 몸이 어쨌든 견디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막 과로를 하고 몸이 약해진 상태 속에서 무리를 하게 되면은 피가 혈액순환이 갑자기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그건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들도 사고를 별로 안 내요. 사고를 안 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위험한 순간이 그러니까 이게 표면 위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저라는 영어를 쓰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그게 가려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는 그때는 뭐냐면은 막 위험한 투자, 즉 수익이 높은 걸 투자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안 생기니까는 자기들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막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국면이 변했을 때 금리가 막 인상 시기라든가,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는 차입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든가 이런 문제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도 이제 이런 데다가 이런 위험도가 높은 데다가 크레딧 스위스가 돈을 굉장히 대규모로 투입을 한 거야. 이런 위험이 높은 데다 하니까 당연히 수익은 높겠지요. 수익은 높은데 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쫙 바닥을 치면서 빠지는 거예요. 손실을 계속 내고 있는 데 있고, 이런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걸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 자, 그동안에 제가 앞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요. 그동안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특히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연준이 계속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공급을 해줬잖아요. 돈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는 그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그 풀린 돈을 공짜로 쓰는 건 아니죠. 부채지요. 근데 뭐냐면은 굉장히 값싼 돈. 제가 이지머니라 했잖아요. 이지머니. 금리도 제로 금리 바닥에 내려갔고 돈도 막 엄청 찍어서 공급을 해줘. 이걸 가지고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됐던 거야. 그리고 특히 뭐냐면 금융 부분이 자산시장 부분이 그거 가지고 잔치를 막 벌였던 거예요. 이걸 제가 연준 푸시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부채주도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부채주도로. 근데 미국 경제의 속살을 보게 되면요. 봐보세요. 이게 90년대 맨 왼쪽 막대 기둥이 90년대고요. 중간이 2000년대 금융위기 전까지고요. 맨 오른쪽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평균 증가를 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 풀었는데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돈을 엄청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려도 했던 거야.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값싼 돈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는 금리는 거의 바닥으로 내려갔어. 금리가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 뭡니까요?
은행에다 예금해봤자 이자가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소위 말해서 이 그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의 돈을 유치를 해가지고 펀드든 뭐든 간에 고객의 돈을 유치해가지고 고수익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고수익을. 예? 고수익을 올려줘야 되는데 수익률은 막 굉장히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데 수익이 그래도 높은 데다 투자하려면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다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많은 차입을 그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차입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걸 아까 제가 레버리지 활용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이 다 간 거야. 실물 부분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안 생긴 거예요. 인플레이션. 자, 그러면서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제가 이제 저질했다고 하는 이유가요. 이게 뭐냐면 파란색은 비농업 부분 전체고 주황색은 제조업만을 본 건데 노동 생산성, 경제가 성장하려면요.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노동 생산성이요. 예? 예? 노동 생산성이. 근데 여기 봐보세요. 맨 오른쪽이 뭐냐? 금융위기 이후야. 돈을 그렇게 풀고 했는데도 생산성이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증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연평균 0.2%. 금융위기 이후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웅크타트 UN 보고서에서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 풀었지만은 초금융 완화를 했지만은 금리는 제로까지 내리고 돈도 엄청 찍어서 공급했지만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게 맞아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 공급하고 금리도 바닥까지 내렸는데 이게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되게 어디로 갔냐? 자산시장으로,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으로 다 흘러들어간 거예요. 예? 경제 체질이 강화되기보다는 예? 성장률도 봐보세요. 성장률도 뚝 떨어졌잖아요. 90년대에 비하면은 거의 절반 수준 떨어지잖아요. 1.8, 연평균 1.8%로 금융위기 이후에 팬데믹 이전까지요. 1.8% 떨어졌잖아요. 팬데믹 이후에는 더 낮아진 거지요, 지금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돈을 엄청 풀었고 금리도 내렸네. 금리 내리면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투자가 막 증가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경제가 그러니까 투자가 증가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생산성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 경제가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모건 스탠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건 스탠리가 지금 앞장서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그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4일자인데 모건 스탠리가 뭘 경고를 했냐면은 미국 달러 강세가 뭐냐면은 금융 시스템을 무엇인가 부러뜨릴 이런 위험한 조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야. 예? 그래서 금융위기 내지는 경제위기 혹은 둘 다로 그러니까는 이게 끝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그러니까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이 강달러가. 미국의 강달러는 금리 인상으로 생긴 거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스템 경제위기가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연준이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모건 스탠리가. 이거 앞에서 얘기한 거의 그 연장선입니다. 근데 연준의 기능은요. 제가 5가지로 돼 있다 그랬죠. 맨 밑에 보게 되면은 5 key functions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통화정책을 통해서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가고 있고,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 helping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이라고 되어 있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를 지원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금융기관들을 그러니까 감독하고 규제하는 거. 그게 세 번째로 되어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금융 결제가 효과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근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 금융 이런 금융회사들이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보호하는 거. 우리나라는 금융 감독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은행은 연준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은행들은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해서 증권거래위원회 하고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분할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 금융감독원에서 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뭐냐면 금융 안정도 연준의 그러니까 주요 핵심 기능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어요. 핵심 기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융 안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이 페더럴 리저브 액트 연준 법을 보게 되면요. 연준 2조 A항을 보게 되면요. 통화 정책의 목적 해가지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더 goals of maximum employment 첫 번째로 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 고용이라고 번역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예? 뭐 최대 고용 이런 의미지만은 그다음에 뭐냐면 stable price가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죠. 배치돼 있죠. 이런 목표들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라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